(40년) 만에 세계 유일의 살아있는 날지 못하는 앵무새이자 심각한 멸종 위기종인 카카포가 뉴질랜드 본토로 돌아옵니다. 1974년 뉴질랜드의 외딴 피오르드랜드 야생지대 깊은 곳에서 과학자들은 한 종의 종말을 알리는 듯한 발견을 했다. 숲속에 숨어 살아남은 카카포는 단 18마리에 불과했다. 한때 뉴질랜드 대부분 지역에 서식했던 새에게 이 숫자는 충격적으로 적었고 멸종은 거의 피할 수 없어 보였다. 대부분의 종은 이런 수준의 붕괴에서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위대한 보전 성공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 수십 년에 걸친 좌절과 돌파구, 그리고 끈질긴 노력 끝에 그 18마리는 거의 누구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회복의 토대가 되었다.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새. 카카포 스트리고프스 하브로플리투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앵무새다. 야행성이며 날지 못하고 몸집이 크고 무거우며 체중은 최대 4kg에 달한다. 어떤 개체는 거의 100년 가까이 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새의 모든 특징은 뉴질랜드의 더 오래된 시대에 속해 있다. 약 6천만 년 동안 카카포는 포유류 포식자가 없는 땅에서 진화했다. 고양이도 없었고 쥐도 없었으며 스토트도 없었다.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날 필요도 없었다. 빠를 필요도 없었다. 카카포의 본능은 움직임을 멈추고 숲 바닥에 몸을 숨긴 채 조용히 있는 것이었다. 옛 세상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인간이 포식자들을 뉴질랜드에 들여오면서 카카포의 생존 전략은 함정이 되었다. 고양이와 쥐, 그리고 스토트는 카카포의 냄새를 따라가 둥지를 습격하고 새끼들이 위험을 이해하기도 전에 죽일 수 있었다. 카카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고립이었다. 피오르드랜드의 가장 깊은 계곡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오래 안전하게 남아 있었다. 스튜어트 섬에도 숨겨진 개체군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야생화된 고양이들이 새들을 빠르게 죽이고 있었다. 1980년부터 1997년까지 살아남은 카카포들은 포식자가 없는 섬 보호구역으로 차례차례 옮겨졌다. 1995년이 되자 살아남은 개체는 단 51마리뿐이었다. 이 51마리가 보전 역사상 가장 집중적인 구조작전 중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섬은 안전했다. 하지만 충분히 안전하지는 않았다. 카카포를 섬에서 보호하자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1894년 자연학자 리처드 헨리는 약 400마리의 카카포를 피오르드랜드의 레졸루션 섬, 레졸루션 아일랜드로 옮겼다. 이는 멸종위기 조류를 위한 세계 최초의 섬 보호구역 중 하나였다. 잠시 동안은 이것이 해답처럼 보였다. 그러나 1900년 스토트들이 해협을 헤엄쳐 건너왔다. 몇 년 안에 개체군은 완전히 사라졌다. 현대의 카카포 보전 프로그램은 이 교훈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섬들은 신중하게 선정되었다. 고양이와 스토트는 제거되었다. 물자는 엄격히 관리되었다. 레인저들은 새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했다. 하지만 한 포식자는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었다. 바로 쥐였다. 쥐는 보통 성체 카카포를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긴급성이 낮은 문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쥐들은 알과 같 부화한 새끼들을 파괴했다. 여러 섬에서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쥐들은 전체 번식 시도의 최대 3분의 1을 방해하고 있었다.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세개의 섬에서 단 12마리의 새끼만 부화했고 그중 살아남은 것은 단 3마리였다. 새들은 둥지를 틀고 있었지만 알은 사라지고 있었다. 프로그램이 이 사실을 이해한 후 둥지는 보호되었고 알은 지켜졌으며 쥐 통제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카카포는 충분히 자주 번식하지 않았다. 뭔가가 빠져 있었다. 비밀은 한 그루의 나무에 숨겨져 있었다. 카카포는 단순한 계절 주기에 따라 번식하지 않는다. 이 새는 숲이 보내는 신호를 기다린다. 그 신호는 뉴질랜드의 침엽수인 리무, 당리디움 컴레시눔에서 나온다. 이 나무는 수백 년을 살 수 있다. 몇 년에 한 번씩 리무는 엄청난 양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때에만 암컷 카카포가 둥지를 틀기 시작한다. 처음에 연구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먹이 풍부함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리무 열매가 더 많은 먹이를 의미한다면 보조 먹이 공급도 같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연구팀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담긴 인공 펠릿을 만들었다. 새들은 그것을 먹었다. 건강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거의 둥지를 틀지 않았다. 돌파구는 연구자들이 리무 열매를 더 자세히 연구하면서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먹이가 아니었다. 알 형성과 새끼 발달에 필수적인 높은 수준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비타민 D2와 비타민 D3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비타민 D3는 오랫동안 동물에서만 유래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식물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생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무는 달랐다. 암컷 카카포에게 이것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었다. 생리학적 반가쇠였다. 리무에서 제공되는 적절한 영양소가 없으면 번식은 가장 근본적인 생물학적 수준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카카포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단지 이 새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 많은 먹이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을 때. 2002년 코드피시 섬에서 리무가 대풍작을 맞았다. 번식 시기가 열렸고 프로그램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 했다. 암컷들은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집중적인 보조 먹이를 제공받았다. 논리는 단순했다. 더 건강한 암컷은 더 많은 알과 더 많은 새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랬다. 하지만 새끼들을 조사했을 때 70%가 수컷이었다. 이미 암컷이 부족한 종에게 이는 심각한 실수였다. 그 원인은 진화적 메커니즘에 있었다. 수컷 카카포는 암컷보다 30%부터 40%까지 더 크다. 성장하는데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암컷이 매우 충분한 먹이를 공급받으면 몸은 더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성별인 수컷에게 더 많이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강한 야생 개체군에서는 이런 논리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극도로 작은 멸종위기 개체군에서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전략을 바꾸었다. 가능한 한 많이 먹이는 대신 레인저들은 암컷에게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먹이를 주었다. 건강을 유지할 정도는 되지만 과체중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 그 결과 성비는 다시 거의 50대 50으로 돌아왔다. 이는 보전 역사에서 놀라운 순간이었다. 한 종 전체의 새끼 성비가 어미의 식단을 통해 조정된 것이다. 카카포는 인간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더 많은 도움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올바른 도움이 더 좋은 것이다. 한 마리씩 관리되는 개체군. 2002년 이후 회복은 시작되었다. 천천히,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계절을 거듭하며 진행되었다. 리무가 열매를 맺으면 새끼들이 태어났다. 그렇지 않으면 개체군 성장은 멈췄다. 카카포 수는 100마리를 넘었고 이어서 150마리도 넘었다. 2016년에는 개체 수가 1995년에 비해 2배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6년 동안 다시 2배로 늘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모든 이야기를 설명할 수 없었다. 과학자들은 살아있는 모든 카카포의 유전체를 분석했고 일부 죽은 개체들의 유전체도 분석했다. 이는 종 전체의 유전체가 개체별로 분석된 최초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 결과는 냉혹했다. 고유한 유전 계통은 단 36개만 남아있었다. 개체군 병목 현상 이후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약 50개 정도가 더 안전한 수치다. 카카포는 이미 그 기준 아래에 있었고 잃어버린 다양성을 되찾을 수 없었다. 현재 살아있는 모든 개체는 1995년에 남아있던 51마리 생존자의 후손이다. 이는 레인저들이 단순히 개체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를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교배는 유전 기록을 바탕으로 계획된다. 알은 둥지 사이에서 옮겨질 수 있다. 일부 새끼들은 인공 사육된 뒤 다시 야생으로 돌아간다. 모든 새는 이름이 있고 체중 기록이 있으며 가계도가 있고 종의 미래에서 맡은 역할이 있다. 진짜 새끼를 살린 가짜 알.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구조 작업은 더욱 기술적으로 변했다. 무선 송신기와 수첩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암컷 카카포가 알을 품기 시작하면 레인저들은 그 알을 모형 알로 바꾸기도 한다. 진짜 알은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화기로 옮겨진다. 암컷은 가짜 알을 계속 품는다.
이 모형 알들은 정교하게 제작되며 실제 알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스피커까지 장착되어 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가짜 알은 새끼 같은 소리를 내어 어미가 진짜 새끼를 다시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만든다. 새끼가 준비되면 다시 둥지로 돌려보낸다. 암컷은 그것을 자신의 새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인공 부화는 알의 생존율을 높인다. 또한 암컷이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준다. 리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해에는 두 번째 둥지를 틀 수도 있다. 2019년에는 30마리의 암컷이 2번 번식했다. 그 시즌에는 73마리의 어린 새가 둥지를 떠났고 이는 프로그램 역사상 최고의 성과였다. 하지만 축하는 오래가지 못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던 질병. 2019년 기록적인 번식 시즌이 끝난 후 아스페르길루스증, 아스페르길루시스, 이 코드핏이 섬에 나타났다. 아스페르길루스는 환경에서 흔히 발견되는 곰팡이다. 건강한 새들은 보통 이를 견뎌낸다. 하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낮고 둥지 밀도가 높은 카카포는 취약했다. 21마리가 감염되었다. 그중 9마리가 죽었고 암컷과 새끼도 포함되어 있었다. 프로그램은 치료를 위해 51마리를 본토의 동물원과 수의학 시설로 긴급 이송했다. 공교롭게도 이는 1995년에 존재했던 카카포의 정확한 개체수와 같았다. 결국 발병은 통제되었지만 이 사건은 유전학자들이 경고해온 위험을 드러냈다. 종 전체가 소수의 섬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면역 다양성도 제한적이었다. 한 섬에서 발생한 단 하나의 질병이 수십 년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다시 본토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상징적인 귀환이 아니라 보험으로서 말이다. 본토 실험. 2023년 20마리의 수컷 카카포가 북섬의 마운가타우타리 보호구역으로 옮겨졌다. 이곳은 포식자 차단 울타리로 보호되는 본토 보호구역이다. 100년이 넘는 세월 만에 카카포가 다시 뉴질랜드 본토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는 화려한 귀환이 아니었다. 실험이었다. 그리고 새들은 곧바로 카카포 보전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몇몇 개체는 부리와 발톱을 이용해 울타리를 넘어갔다. 많은 포식자를 막을 수 있는 6피트 높이의 장벽도 이들을 막지는 못했다. 결국 다시 포획되어 돌아왔고 울타리 설계는 수정되었다. 이런 패턴은 수십 년 동안 구조 작업 전체를 정의해왔다. 인간은 시스템을 만들었다. 카카포는 그것을 시험했다. 인간은 적응했다. 새가 프로그램을 실패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음 약점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역대 최대 번식 시즌. 2026년 2월 기준 카카포 개체 수는 236마리로 1995년에 51마리에서 크게 증가했다. 모든 새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교배는 계획되었다. 모든 둥지는 중요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 2026년 2월 14일 푸케누이 섬, 푸케누이 아일랜드에서 4년 만에 첫 새끼가 부화했다. 그 새끼는 테와일의 A1, 테와일의 A1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해 리무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열매를 맺었다. 80개의 둥지에서 256개의 알이 확인되었다. 4월이 되자 95마리의 새끼가 부화하며 2019년의 기록을 넘어섰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1995년 당시 프로그램에는 번식 가능한 암컷이 단 20마리뿐이었다. 하지만 30년에 걸친 식단 관리, 유전 계획, 섬 보호, 둥지 모니터링, 그리고 끊임없는 수정 끝에 번식 가능한 암컷은 83마리로 늘어났다. 마침내 카카포는 충분한 수의 어미를 갖게 된 것이다. 새가 정한 조건에 따른 생존. 카카포의 이야기는 인간이 자연을 구했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모든 주요 돌파구는 인간이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 찾아왔다. 인간은 섬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쥐가 알을 파괴했다. 먹이만 충분하면 번식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리무가 진짜 신호를 보여주었다. 더 많은 먹이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수컷이 너무 많이 태어났다. 울타리가 새들을 가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카카포는 그것을 기어올라 넘어갔다.
반복해서 카카포는 인간의 계획에 맞춰지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부가 길잡이가 되었다. 옛 피오르드랜드 개체군의 마지막 카카포였던 리처드 헨리는 1998년에 3마리의 새끼를 남겼다. 그는 2010년 12월 약 80세의 나이로 죽었다. 돈 머턴은 그의 죽음 직전에 그를 찾아갔다. 그리고 머턴 자신도 불과 4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 오늘날 카카포가 살아남은 것은 그들 같은 사람들 덕분이다. 하지만 동시에 프로그램이 겸손함을 배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종을 구한다는 것은 자연이 인간의 설계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 그것은 자연이 이미 써놓은 조건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한다. 수십 년 동안 프로그램은 카카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해왔다. 이제 목표는 그 반대다. 새가 다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 통제를 줄여나가는 것이다.